자, 15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은 시효 완성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1번 지문이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토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주점유라 그래요. 다시 한번 소유의 의사를 뭐라 한다고요? 자주점유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20년을 점유를 했습니다. 20년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어졌어요.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민법 245조가 등기를 마쳐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뭘 주냐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줬는데 문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등기 명의인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 등기 명의인이 갖고 있는 등기가 무효이거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기 명의이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다. 또는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이 등기 청구권을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15번 1번.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는 등기부에 현재 이름 올라 있는 사람을 등기 명의인이라 그래요. 이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는데, 자 잠깐만, 자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소유의 의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주점유냐 반대가 타주점유냐인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분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외형적 객관적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내가 돈 벌어갖고 10년 뒤, 20년 뒤에 이 땅 사야지라고 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돈 벌어서 이 땅 10년, 20년 뒤에 사야지 하는 것을 소유의 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이 땅 10년, 20년 뒤에 돈 벌어서 사야지, 그걸 소유의 의사라고 하지 못해요. 그러면 점유 개시 시점의 외형적, 객관적 형태에 따라서 표시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에 그 사람이 전세권, 지상권으로 돼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타주점이에요. 10년 뒤에 돈 벌어서 사겠다라고 하는 건 소유의 의사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런 내심의 효과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이라고 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으로 써줬으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뭐로 가냐면 타주로 가는 겁니다. 뭐로 간다고요? 타주. 그러면 2번.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럼 자주점유를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자, 교재와 관련해서 자 어디냐면 231페이지, 저기 230페이지 쪽에 나와 있네. 230페이지 가운데 2번 동안에 구별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지, 타주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결정되는 것이 뭐라고 써놨어요?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에 점유고 관계에 있는 사실은 뭐라고요? 외형적, 객관적 결정돼야 된다.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건 어디를 보고 판단한다? 계약서. 계약서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가면 타주고, 매매 이렇게 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심의 의사, 10년 뒤에 돈 벌어 산다?
그 보장이 어디 있어? 10년 뒤에 돈 벌어 산다는 보장이 어디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15번에 2번 자주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고 판례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3번 점유는 평온 공연하여 함으로 간접 점유로는 시효 취득을 완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 자, 어떤 상태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15년 점유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을에게 임차를 놨어요. 임차를 놔서 을이 이걸 갖다가 5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를 놨으니까 을은 뭐가 되냐 그러면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를 놨으니까 갑은 임대인의 지위예요. 그럼 임대인의 지위로서 점유하는 것은 간접 점유입니다. 무슨 점이라고요? 간접 점유가 돼요. 간접 점유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 땅을 갖다가 타주 점유이면서 직접 점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이 타주 점유이지만 무슨 점유를 한다고요? 직접 점유. 직접 점유를 하고 임대인은 요 임차인을 통해서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15년 점유했고 임차인이 5년 점유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합산을 해서 20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해서 승계, 점유의 승계를 주장을 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해서 시효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점유는 평온 공연에 함으로 간접 점유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습니다. 간접 점유. 임차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갑니다.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 시효 완성만으로 즉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을 자 여기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을 20년 점유했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은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그랬는데 이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뭐라고요? 원시 취득. 15번에 5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 15번에 5번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원칙이다.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일반적이다. 맞네요.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없고 뭐는 달라고 할 수 있냐?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안 된다고요? 필요비는 못 달라고 하고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당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상당한 내구력을 가진다. 상당한 내구력을 가진다는 말은 견고한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건축물은 최단 기간 몇 년이다? 오케이, 30년이죠. 상당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맞네요. 최단 기간. 세 번째,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건 허용된다. 지상권은 최단 기간만 규정하고 최장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견고한 건축물 30년, 목조 15년, 그다음에 공작물 3년, 5년, 그다음에 수목 30년, 최단만 제한하고 최장은 제한이 없다. 영구 무한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된다. 지상권 양도를 금지한다거나 또는 임대차를 금지하는 특약은 사법상 효력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 맞네요.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 아니라 30년입니다. 30년. 그럼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이 아니라 공작물입니다. 다시 한번. 종류를 정하지 않은 뭐라고요? 공작물. 그 종류를 정하지 않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공작물은 존속기간이 15년이고 수목은 몇 년이라고요?
30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1년 계약하고 2년 주장할 수 있는 건 어디서 그렇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다시 합니다. 1년 계약하고 2년 주장할 수 있는 건 어디라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년 계약해도 법상 몇 년을 보장해 준다? 2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자 토지와 건물과 관련해서 최단 기간 전세권 이 전세권의 최단 기간 관련해서 토지 최단 기간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1년. 다시 말합니다. 전세권의 최단 기간은 토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토지 전세권 할 수 있다 없다? 최단 기간 제한이 없어요. 6개월짜리 토지 전세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제한이 없다니까. 건물 6개월짜리 전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개월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년 돼버리는 거예요. 1년. 하나 더. 전세권에 대해서 최장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아는 게 뭐다? 죄송합니다. my mistake. 10년이에요, 10년. mistake. 자, 최장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토지는 없고 건물은 1년, 최장 기간 제한이 있다. 몇 년? 10년 초과할 수 없다. 갱신하더라도 10년 못 넘어가요. 다시 갱신할 수 있는데 다시 갱신하더라도 몇 년 초과 못한다? 10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17번 1번. 그래서 1년 약정하더라도 2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2번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자, 잠깐만. 제가 강의하러 와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개 했는데 그 중에서 소유자 쪽에다가 뭘 붙인다고 설명했어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소유자한테 뭘 붙인다고요? 설정자. 그럼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중에 누가 소유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소유자 쪽에다 뭘 붙인다고요? 설정자. 그러면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중에 누가 소유자예요? 지상권 설정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알아야 책장이 술술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더라도 막히질 않아요. 일단 설정자란 말이 붙어있는 쪽이 다 뭐라고요? 소유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봐요. 갑이 지금 우리 전세권자라고 해봅시다. 전세권자다. 그러면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전세권에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보증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예외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건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자가 이 전세 목적물을 갖다가 병한테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병이 양수인입니다. 그랬을 때 전세권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보증금 반환을 갑한테 한다, 병한테 한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죠. 병이 지금 이걸 갖다가 전세권을 안고 샀기 때문에 갭 투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갭 투자. 그러면 이게 6억짜리 부동산인데 전세권이 지금 2억 걸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수인은 얼마 주고 샀어요? 4억 주고 샀네. 그러면 보증금은 누가 물어줘야 돼?
양수인이 보증금 물어야지 이욕을. 그러니까 자 다시 17번 2번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전세권을 갖다가 양수란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거예요. 설정자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양도 팔렸잖아요. 17번은 2번 전세 목적물이 뭐 한다고요? 양도. 전세 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지만 팔렸어요. 그럼 양수인이 물어줘야지 보증금을.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갭 투자가 일어났다. 갭 투자. 여기 갭 투자. 갭 투자가 일어났으니까 6억짜리를 병이 4억 주고 샀어요. 그럼 2억은 안고 갔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의 부속시킨 물건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 해야 돼요? 동매. 동의 없이 이러잖아. 그래서 부속 매수 청구가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4번. 4번 다 뭐라고 했어요? 동매. 거기 지금 무슨 단어 나왔어요? 동의. 동의 얻지 않았으니까 매수 청구권 발생해요, 안 해요? 아니, 이제 눈이 많이 띄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3, 4월 하는 번만 더 들으면 눈이 더 많이 띄어질 거라고. 자, 4번 갑니다.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됐다. 법정갱신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4번 나온다. 4번.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민법상임대차. 4번 나온다고. 4번. 자,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거에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법정이라고 돼 있는 건 등기를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건 등기 안 해요? 법정. 법정돼 있는 것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 법정갱신된 것은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맞는 거예요.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여기 봅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갑. 여기에 지금 토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토지 전세권자 을. 근데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해보죠. 병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갖다가 축조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세권자는 물권자인가요? 전세권이라는 것 자체가 물권 맞잖아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이거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이거 철거해. 그래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틀린 거예요. 물권 주권권 행사할 수 있고요. 18번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기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비용 상환 청구권을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본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그래서 자, 잠깐만. 유치권자에게 인정하는 게 경유비 간과라 그랬나요? 네. 경유비 간과에서 이 비가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돈 안 주면 점유하면서 유치권 성립하는 거죠. 네.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세 번째,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맞아요. 미리 포기하는 특경 부여다 하는데 법정 담보물권인데 임의 규정이라고 했나요? 네. 임의 규정. 자, 다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임의 규정.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판서해 드렸어요. 유치권부터는 제가 강의했거든요. 근데 강의에 분명코 제가 법정 담보물권이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썼다. 그래서 그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임의 규정이 뭐냐? 이걸 질문했다고. 기억납니까? 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풍기, 선량한 풍속기다 사회지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배제 특약이 뭐라고요?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3번 법정 담보물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
유효. 그 3번이 틀렸네요. 4번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거기 박스 소유자의 승낙 이 소유자를 채무자라 그래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그 채무자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임대를 놓는다든가 임차를 놓는다든가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 사유입니다. 자, 5번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의 항변이 인용된다. 자, 인용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왜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난 돈 받을 게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의 상환으로 물건 인도를 명예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피고도 목적물 넘겨주고요. 원고도 빚 갚으세요. 이렇게 명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부동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네 빚도 갚아라 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을 당한 유치권자가 항변으로 나 유치권을 주장했다. 인용 받아들인 거예요. 법원은 그 물건에 생긴 채권의 변제와 그러니까 그 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유치권자에게 빚 갚고 피고 유치권자 물건 내주세요. 그거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인도를 할 것을 명한다? 명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자, 1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를까? 그 이름도 유명한 물상보증인이라 그래요. 물상보증인. 자, 돈이 3억이 필요해서 돈 빌려오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왔으니까 갑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이렇게 내놓고 이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더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개털이라 그러죠. 그런데 돈은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갑이 부모 형제를 졸라가지고 부모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부모 형제의 부동산을 빌렸어. 눈물의 씨앗이 잉태됐어. 그래서 부모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면 이걸 물상보증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 그래서 저당권 등기는 채무자가 아닌 3자 부동산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모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여기에 저당권이 걸리니까 이게 이 부동산에 지금 담보가 걸렸으니까 이게 저당권 설정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저당권 뭐가 된다고요? 설정자.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저당권 설정자가 이거 부모 형제 부동산이 저당권 설정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계약 박스 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자, 어디다가 조건을 못 붙인다 그랬어요? 아니지. 단독 행위에다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인다 그랬죠. 잠깐만, 아까 한번 나왔잖아요. 어디다 조건을 못 붙인다고요? 단독 행위. 단독 행위에다가는 조건을 못 붙이는데 이거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 여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어디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인다고요? 단독행위.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3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를 써요. 특정물 인도 청구권. 특정물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 인도 청구권입니다. 특정물 인도 청구권을 이거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재 금전이 아닙니다. 현재 금전이 아니지만 저당권이 특정물 인도 청구권에다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등기된 임목이나 등기된 건설기계, 등기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대상이 될 수 있다. 5번,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거를 5번을 뭐라고 한다? 부종성. 뭐라 한다고요?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민법 187조에 따라 상공 판경기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소멸해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부종성. 오늘 뭐 엄청난 얘기를 들었지만 녹화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짬짬이 녹화된 걸 보면 빠른 속도로 책 한 권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빠진 게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 쫙 다 훑었어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책 한 권이 두루룩 훑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도록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쌍무계약의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된다. 자,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서로 받은 것은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전 받았는지 부동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할 거란 말이죠. 그럼 서로 받은 걸 반환할 때는 총을 동시에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시이행 항변권. 서로 동시에 반환해. 그래서 이행 항변권이 발생을 하죠. 왜? 어느 한쪽이 먼저 주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릎 꿇고 받아야 돼. 먼저 주면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동시에 줘야 돼. 주고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쌍무계약,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할 때는 각 당사자 반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이행관계. 자, 그 다음에 2번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 제가, 이거 동시이행관계 강의했는데, 이거 칠판에 판서해드렸는데, 한 번 봐가지고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이게. 2번,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됐다. 그래서 채무이행할 때 이행 동그라미, 불능 동그라미 합치면 뭐예요?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이 되어 당사자가 손해배상 채무로, 박스 손해배상 채무. 손해배상 채무로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동시에 항변권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유지된다. 제가 사례를 들려드렸는데 뭘 사례로 들어드렸던가요? 이거 이중 매매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항변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찾아줄게요. 아마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 430페이지 맨 밑에 판례 밑에 2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박스,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박스, 손해배상 채무보다 여전히 다른 채무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다. 그거 표시되어 있죠? 그날 수업하면서 이거 짚어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번에 2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동시이행 관계가 소멸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중 매매 가지고 그때 그림으로 설명드렸어요. 자, 2번 틀렸고 3번. 근데 지금 보면 새롭단 말이지. 3번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판서해 드렸는데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무는 내가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왜? 내가 이행 안 한 거 맞지만 상대방도 이행 안 했으니까 당신도 귀하도 안 하고 나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4번 상대방이 채무 내용을 쫓아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동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갖다가 법무사 사무실이나 중개사무소에다 맡겨놓고 매수인 돈 생기면 언제든지 와서 치세요라고 하다면 맡겨놨으니까 동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돼버리죠. 맞는 말이네. 5번에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누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죠?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입니다. 또 다시 한번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매수인, 중도금지급. 1방은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를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 한다? 불안의 항변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를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불안의 항변권이 있으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있네요. 자, 마지막 2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1번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자, 잠깐만 이런 거는 조금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눈으로 풀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약자라 불러서 뭐라 부른다고요? 요약자. 그다음에 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줄 사람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고 그리고 요약자가 요구한 것을 승낙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 낙약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갖다가 지금 매매 계약이 3억에 됐다라고 했을 때 계약금 3천만 원은 지금 매수인 받아가고 매도인이 받아가고 중도금 플러스 잔금 2억 7천. 2억 7천은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지명하라. 그래서 지명하는 자 제3자 수익자가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제3자 수익자입니다. 자, 그럼 거기 문제 볼게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지금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는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형성권이니까 권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낙약자한테 해야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낙약자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약자와 낙약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 이후에 이 수익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성권이에요. 1번.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맞네요. 두 번째,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둘이 했죠?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이 계약 성립의 아무런 요건이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고요. 세 번째,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 자, 낙약자 아니군요. 낙약자 을. 자, 낙약자 을은 요약자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과의 항변으로 계약이 된 항변. 이 항변이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 이런 겁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관한 항변으로 이 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낙약자는 수익자 병이죠.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대금 지급을 요 2억 7천. 요 2억 7천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있다 나오면 계속 있다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1번에 3번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에 생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거기다 꼭 메모를 남기셔야 돼요.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요 2억 7천. 이 대금 못 준다라고 전해라. 자, 그다음 네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란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거 요 낙약자가 지금 2억 7천을 안 주더라. 2억 7천을 안 준다 하더라도 이 수익자가 이 계약에 대해서 이 수익자는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권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원상 회복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원상 회복 청구권 없습니다. 대신에 이 수익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네요.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좀 제가 강의한 쪽보다는 좀 듣기가 좀 편안하죠? 아무래도 좀 그래도 조금 훨씬 더 나을 겁니다. 3, 4월 달에 강의 한번 듣고 나면 월등히 문제를 나갈 거니까 나가면서 정리할 거니까 급속도로 속도가 많이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긴 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3월에 다음 주부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